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2월 27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바쁘세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가는 곳마다 선물 보따리를 계속 풀고 계시네요. 수원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 의정부에서는 GTX 깔아주겠다. 대전에서는 CTX 깔아주겠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앞당기겠다. 그리고 산업은행,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전통시장 꼭 방문을 하셔서 뭔가 같이 드시고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기념사진 찍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선심성 공약하고 기념사진. 대선 후보 일정이죠. 선거 때 이런 일정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10차례, 그리고 대전, 충남 2차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3차례 방문했는데요. 이게 다 어디죠?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접전지역이란 곳들입니다. 집권 여당하고 야당하고 어디가 이길지 지금 좀 불안한 곳. 이 정도면 민생 챙기기가 아니고 선거 챙기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한 언론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2달 동안 다니면서 약속한 그 일들을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집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3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세수가 56조 원 부족하다고 해서 불용액 처리를 46조 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예산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46조 원이나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죠? 그리고 올해는 그런 세수 부족들 때문에 90조 원 넘게 관리재정상 적자 예산을 짰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사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약속들이 다 거짓말인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닐까. 차라리 다시 잘 계산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이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영구 캠페인이란 괴물이 나타났다. 영구 캠페인이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이론적인 개념인데요. 대통령이 선거전을 펼치듯이 국정을 운영을 해서 사회가 선거 때처럼 계속 분열을 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계속되는 거. 그런 일을 뜻하는 말인데요. 대선 때처럼 선거가 계속되는 민주주의가 정치인한테는 굉장한 유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같은 유혹일 것 같아요. 계속 선거전이면 계속 선심성 공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집권한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유혹에 빠진 거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죠. 그 탄핵을 당한 이유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죠. 근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한 것은 없었어요. 이 말을 한마디 했던 것이죠. 윤 대통령은 어떨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시고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 11월 대선인데 이 대진표가 완성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누가 될지 그리고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바람직할지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 워커노믹스에서 러시아 푸틴이 왜 이러는지 대전략을 파헤쳐 볼 텐데요. 신유라시아주의라는 그 대전략의 그 배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승원의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없다고는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바이든 대 트럼프 대진표가 완성이 돼가는 분위기인데 요거 네. 분석해 주시겠다고 누가 될지 그리고 뭐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지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경선이 뭐 마무리 돼가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경선 보면 이제 한 5차례에 걸쳐서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사실은 그동안 공화당 내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품격이 있지 하면서 큰 손들이 트럼프 대신 니키 헤일리 쪽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그쪽은 선거 자금이 넘쳐날수록 확실히 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5번 연패하니까 니키 헤일리로 가던 큰 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미 트럼프로 된 건데 뭘 더 이상 돈을 지원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뭐 아이오와나 뭐 등등 해서 약간 그 모멘텀 반전을 노렸었는데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본인이 또 주지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인데 거기서도 졌으니까 트럼프로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이제 3월 5일 슈퍼와이어리 있는데 그때는 뭐 언론마다 좀 다르지만 한 15개에서 16개 경선이 치러지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때 결론이 나야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미없는 선거라고 누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미국에는 제3지대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뭐 친공화 반 트럼프 뭐 이런 거 없나요? 우리처럼 분당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건가? 네, 거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야말로 정말 공고한 양당제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인디펜던트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그 버지니아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히트친 그런 분도 있었는데 거의 다 뭐 무소속으로 나와도 뭐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같이 한다던가 해서 이제 나오더라도 다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죠. 버니 샌더스가 버니 사회주의자인데 사회당인데 샌더스. 그 민주당 경선에 나왔죠.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저는 옛날에 로스페로 생각나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90년대에 네네. 당시에 트럼프처럼 거부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돈으로 옛날에 우리 현대 정주영 네, 회장처럼 네. 재3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꽤 20%인가까지 끝까지 가서? 갔었어요. 어. 끝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엔 떨어졌는데 중간에는 거의 20-30%까지 가서 될 수도 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버니 워낙 공부한 것 샌더스 최근에 이제 보면 버니 샌더스만큼 가장 주목받은 그 제3 후보는 없었죠. 그래서 저 당시에 뭐 책도 사서 보고 속으로 응원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양당 체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제3 후보가 이번에 없었던 건 아닌데 사실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라고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나이 논쟁 이런 게 있어서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치고 나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만든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최근에 제가 포린 팔라스인가 뭘 보다가 그러니까 물론 제목만 봤는데 그 고령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워싱턴이 고령화됐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정치를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 약간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혹은 미국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다 막 70대고 80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70대여서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이제 연속적으로 가니까 뭐 40대도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케네디 같은 경우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 40대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전 얘기 같죠? 오바마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47살인가 그랬습니다. 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청 젊다. 네. 그죠?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참, 저 나라도 흑인을, 그래도 40대를 뽑는구나. 확실히 뭔가 이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시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여기 2008년인데 15년 만에 세상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말 많이 제런토크라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데모크라시는 뭐야 데모가 그 우중 뭐 대중 같은 네네. 뜻이잖아요. 네네. 데모 대중이 정치하는 건데 제런토크라시는 제론이 장로 그런 네. 뜻인가요? 그죠? 그래, 제런토크라시 그게 그 헤드라인 제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어떻게 딱 아셨네요. 아, 제가 네. 또 역시 영어 학구파 공부 열심히 이원재 소장. 네. 그러면 그 경선은 정리가 됐고 본선인데 정리 우리끼리 됐어요. 네, 정리합시다. 네. 이제 각각 후보가 결정됐고 제3후보 나올 가능성 없고 분당도 가능성 없고 그러면 이제 민주대 공과 트럼프 대 바이든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판세는 어떻다고 봐야 되죠? 여론조사만 보면 2%포인트 정도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더 힐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있잖아요. 더 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한 2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나왔던 주요 여론조사를 통계를 냈어요. 그랬는데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9개인가 중에 7개에서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률이고 단 하나만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한 2%포인트, 3%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추세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까지는 우세하고 바이든이 우세한 게 하나가 있어요. 퀴니피엑 때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낮에 주로 그 조사를 하느냐, 밤에 여론조사를 밤에 하느냐, 주말까지 포함하느냐, 혹은 뭐 유선 전화, 무선 전화 면접이냐, IRS냐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률 그 기관마다 하우스 효과도 있고 그래서 기관마다 따로따로 평가한 건 뭐 하지만 각 기관이 쭉 추세적으로 1년 동안 조사해 왔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퀴니피엑 때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계속 우세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왜 다른 데랑 그 다를까라고 또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걸 좀 봤는데 조사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상자나 등등.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퀴니피엑 때 한 곳만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네, 말씀해 그 주시죠. 퀴니피엑 대학의 조사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냥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유무선을 물 드시고 섞어서 하셔야 네, 유무선을 섞어서 하나 하여튼 그 조사 그 방식이 다른 데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상황에서 유무선의 어떤 그런 것과 지역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뭐 세세하게는 뭐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른 그 여론조사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우세하다라고 나왔고 실제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이죠. 트럼프가 45 나왔고 바이든이 49니까 4%포인트면 꽤 크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조사 등등에서는 한 2~3% 포인트라면 네네네. 이 대학만 이제 이 퀴니피엑 때만 그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네. 숫자도 조금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과연 어디가 맞을 것인가 이 수많은 여론조사와 이 퀴니피엑 때 이 둘 간의 어떤 그 희비가 완전히 갈리는 거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어떤. 어쨌든 뭐 조사를 했는데 절대 다수의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 지금까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의 조사와 이런 조사에 근거한 정치평론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뭐 늘 틀리죠. 이게 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보여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투표할지 하고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너무 뇌피셜로 다 조사가 그러니까요. 이랬으니까 네. 결과가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요. 우리 같은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그게 있나요, 맞죠. 혹시? 그래서 우리 그 결국은 적극 투표층이란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지지해요라고 한 100번 얘기했던 사람이 투표장 안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이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부나 그 선거장에 그 투표를 하고 넘어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이 사람 꼭 찍고
오겠다. 네.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또 우리 항상 심리가 상대방이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대선 때 뭐 총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항상 차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유권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으니까 바이든을 반드시 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리면 적극 투표층에서는 바이든이 앞서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투표하겠다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 기존에 저도 저의 선입견인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특파원들이 어느 지역 가서 어떤 뭐 전당대를 보도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한국도 참 정리하기 힘든데 이 미국이란 어마어마한 나라 50개 주 뭐 이런 데 가서 어떤 평균치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특파원들이 써놓은 걸 보면은 아 트럼프의 정말 로열층, 정말 충성층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1월에 발표된 빅빌리제라는 조사가 있어요.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38대 38로 동률이었는데 적극 투표층 반드시 가겠다라는 거에서는 42대 39로 3%포인트 정도 앞섭니다. 바이든이 앞섰어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항상 트럼프 지지자들은 막 네, 열광하고 더 열광하는 때려가 것 웃고 막 이러는 분위기고 바이든 지지자들은 조용한 것 같은데. 네, 과격하고.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뉴욕타임즈 그리고 시에나도 조사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한 2%포인트 앞섰어요. 46대 44로. 그런데 거의 확실하게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그 적극 투표층은 47대 45로 바이든이 또 앞섰어요. 아, 그래요? 네. 적극 투표층은 네, 앞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보려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을 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죠. 예측하기가 좀 더 쉽겠죠. 네. 집토끼만 따져보면은 바이든이 앞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반드시 투표장에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이 앞선다면 민주당 혹은 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로열 지지층들이 공고하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바이든 혹은 민주당 성향의 혹은 중도층의 성향 그 유권자들이 많다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투표장에 가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우리나라엔 트럼프 고정 지지층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트럼프 관련해서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댓글 다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트럼프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서 맨날 비난했는데. 비난하셔도 괜찮아요. 제 안티팬들이 많겠네요. 네. 아, 네. 하나 더.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예요. 선거 때 항상 보면은 적극 투표층, 그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충청도 표심이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뭐 펜실베니아, 뭐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보통 한 대여섯 곳, 뭐 많으면 7곳, 적으면 한 4곳 정도인데 이제 그 해마다 이제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때 보면은 전에는 오바마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를 찍어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0년에 접전을 벌였던 스윙 스테이트가 지금 말씀드린 그쪽이에요. 조지아, 미시간, 뭐 네바다 이쪽.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이든이 4%포인트나 앞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캘리포니아 표가 어디 갈지, 뉴욕 표가 어디 갈지 우리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 민주당이죠. 다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볼 거는 그 적극 투표층 정말 투표장에 갈 것인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스윙 스테이트가 가장 더 중요한데 그게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 그 정도 됩니다. 어떻게 네. 다 외우세요, 그거를?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라서.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스윙 스테이트 하면 항상 뭐 플로리다나 이런 쪽이 뭐 잡히긴 했었는데 요즘 언론에서 뭐 6대, 7대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 보면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4%포인트면은 뭐 적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칼러나 이제 저소득, 뭐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 소위 또 블루 칼라들 보면은 투표율 자체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누가 정말 차를 몰고 가느냐, 네,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를 그 역사학자가 좀 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한
네. 그런 결과도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족집게 역사학자 그 리트만 교수라고 항상 우리 그 문어처럼 항상 이렇게 쪽집게 문화에 관련 네, 문어처럼. 네, 그 레이건 이후인가요? 맞아요. 한 40년 동안 10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13개,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가는 키라고 해서 13개 기준을 세우고 네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이든한테 유리해. 아, 이건 트럼프한테 유리해. 해서 13개 중에 지금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5개 키를 바이든이 가졌고 3개 키를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갖고 있죠. 그래서 13개 중에 지금 8가지가 어느 정도, 이것도 또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11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거의 모든 선거를 마쳤던 이 분이 이번에 바이든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드린 13개 중에 5개를 갖고 갔으니까 그 키를, 그러니까 더 많이 점수를 가져간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본인의 어떤 이 모델 예측 결과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집권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선하는 대통령이 더 유리하잖아요. 네, 이미 네, 이제 네. 기득권을 갖고 네, 네. 있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 현직 있습니다. 프리미엄이죠. 네. 그래서 후보의 현직 여부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뭐 대선 경선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 같은 얘기긴 하지만 뭐 지금 도전자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장기 경제 성과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이 모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유권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그렇고 선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럼 민생과 경제를 뽑잖아요. 근데 미국은 특히 경제 문제를 많이 뽑는데, 지금 실업률도 그렇고 뭐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수가 나쁘지 않잖아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전 바이든은 굉장히 좀 억울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2022년 뭐 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물가 뭐 최고치 갔다가 지금은 3%대, 실업률도 한 3%대. 그래서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연준에서 더 이상 뭐 금리 인상 같은 거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은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에 대한 성적은 굉장히 안 좋죠. 유권자들의 그 어떤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지표로 봤을 때 이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 장기 경제 성과를 보면은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지금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GDP 뭐 등등 봤을 때. 그래서 바이든이 좀 그 또 점수를 가져갔고, 도전자의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트럼프도 워낙 하자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13번째 카테고리에서 또 유리하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5대 3인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점수를 매기지 않은 부분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40년간 이거를 계속 맞춰왔던 교수가 네. 바이든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틀린 적 없어요? 한 번 있다고 한 번? 하는데 그게 부시랑 고어 때예요. 2000년? 재검표했잖아요. 네, 부정선거인가 보다. 그때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좀 심각했죠.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했는데 마지막에 투표함 열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엘고가 승복해 버렸죠, 그냥. 그리고 대법원이 막았죠, 사실은. 대법원이 네네.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막았던가요? 그리고 그렇군요. 고어도 승복했고요. 그래서 고어도 우리 같으면 폭동을 일으켰을 맞아요. 텐데, 고어 굉장히 투표함 열어보러 가자 뭐 다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때 엘고 부통령이 그때 그 고어가 표정, 실제로 이겼을 수도 있고 모델이 100%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리트먼 교수가 거의 100% 맞췄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무섭네요. 저는 사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20년간 계속 지켜보던 다른 모델이 있어요. 경제 성과만 가지고 미국 대선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레이 페어 교수. 네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때 대학원 시험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이 모델을 지켜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네. 찾아보고 왔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예측해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예측하면 양당제니까 어차피 이게 50% 넘으면 민주당이 이긴 거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근데 지지율을 소수점까지 딱 예측을 하거든요. 소수점까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경제 성장률, 물가, 1인당 GDP, 전쟁 여부, 현직 프리미엄 이렇게 단순화해서 경제를 중심으로 딱 보는데 이것도
일단 51.3%인가 51% 조금 넘게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얻는 걸로 나오고 네. 그리고 2000년에 한 번 틀렸어요. 똑같이. 정말? 네, 그래서 그 선거는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는 모델로서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모델 예, 비슷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포워딩 좀 네, 해주시죠. 알려드릴게요. 네, 재밌네요. 네. 제가 20년 전 엑셀 파일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부터. 대단하네요.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이제 모델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처럼 또 이렇게 초접전 정말 안개 속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보통 표현하는 선거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델에 조금 더 의지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네, 평론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선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사실 미국 사람들만 투표하는 것도 좀 불만인데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몇 개, 적극 투표층이 우리의 불과 운명까지 몇백만 결정하는. 명이 우리의 운명을 막 쥐고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긴 예, 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부터 나토의 향방부터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한테 투표권을 조금 양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 나오죠. 네,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승원 평론가님은 지금 우리가 그냥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이긴다. 모델에서는 뭐 정치 경제 모델 양쪽에서 다 바이든이 이긴다.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11월에 우리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예측인데. 아, 지금 찍으라고요? 그렇죠. 이제 박제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물어보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예전에 물어보기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사람들이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틀려서. 다 틀려서. 물론 이제 이분은 맞췄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물어보실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릭트먼 교수의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이 이게 약간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띵킹이에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제가 바이든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를 4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다시 그런 게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트위터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wishful thinking이긴 한데 마침 또 이런 모델도 있고 증거들이 있으니까 리트먼 교수처럼 바이든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이거 박제. 오늘 2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이제 그렇군요. 9달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네. 근데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거예요? 아까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아마 애국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익으로 봐야죠. 네, 외국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봐야 되는데 바이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차악이잖아요. 어디가 더 나쁜가. 근데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든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트럼프 때 뭐 겪어본 것처럼 4년 내내 우리 다시 상기해 보시면 뭐 그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존 질서의 어떤 파괴, 뭐 파리협정 탈퇴라던가 저는 이제 기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오자마자 파리협정 재탈퇴를 할 거거든요. 트럼프는 한 번 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협정 탈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미 동맹에서도 뭐 방위군 5배를 요구한 적이 실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우리나라를 놀이터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갈까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상성에 있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번 4년을 지나봤으니까 바이든이 좋지도 않아요. 사실 IRA 법안이나 뭐 치포 동맹이나 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것들을 되게 한계 짓는 그런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사실은 그 법안들에 배어 있는데 우아하게 할 뿐이지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플러스 알파 더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을 바이든이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저도 모델링을 더 신봉하기 때문에 사실 네.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도, 51점 네, 몇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나요? 그럼 우리 둘이 합의했으니까 끝내주는 경제는 바이든 당선을 예측한 걸로 예측한 이제 것으로. 네. 하고 근데 트럼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트럼프가 지구에는 안 좋고 네. 미국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 고립주의자이니까 아무래도 이 그립을 약하게 할 것 같고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정부 자율성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던 거 아닌가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북미 협상도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쪽 오랫동안 연구했던 관찰해온 뭐 저나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사석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그 농반 진반 얘기를 사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 전체가 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프로의 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북미 협상의 가능성만 떼놓고 본다면 저는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서 뭔가를 한 번 더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뭐 희망은 있습니다만. 근데 뭐 하노이 때 한번 워낙 망가져가지고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양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어떤 개인적인 전공을 제외하고 다른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봤을 때는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바이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게 국내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이스라엘 전쟁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혼란한 상황에서 더 혼란한 트럼프가 등장하면. 앞에 수를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푸틴이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한 뭐 보도가 나왔었는데 바이든이 왜 좋냐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 예, 기존 문법대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푸틴도 환영하는 바이든 뭐 이렇게 뭐 제목 장사를 해서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튼 그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 IRA 치포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그렇죠. 네, 사실 미국 네.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트럼프는 많은 비용을 치른다면 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 법안들을 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완화할 것이다. 그렇죠. 완화하고 그립을 완화하고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뭘 거래를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가 되면은 또 다른 IRA, 또 다른 칩 그 아, 법안이 그래요? 나오지 더 않을까? 센 게 나온다? 네, 플러스 알파 하지 않을까? 막 곱하기 10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그것도 재밌네요. 네. 그러면 요거 다음번에 지금 오늘의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서 토론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트럼프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무엇을- 영역이기 때문에 네. 잘 취재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 얘기를 계속 또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저는 최승병 박사와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러시아의 푸틴이 왜 이렇게 이 전쟁을 벌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경이 네. 되는 대전략 그리고 그 배경이 된다는 신유라시아주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러시아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러시아 관점에서 좀 이해를 높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집 기사들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다들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도대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의미 있게 봤던 것이 한 20년 전에 했었던 여론조사였어요. 푸틴이 200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초기에 2001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국민의 59%는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202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러시아 국민의 64%가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 정체성을 더 갖고 있다고 하는 응답자가 29%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데이터라고 봤는데요. 불과 20년 동안에 러시아에서 굉장히 친서방 기조에서 반서방 기조로 확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함의하는 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만 오늘 지금 푸틴과 러시아의 행보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푸틴이란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르바초프, 옐친 때까지는 친서방주의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차츰 이렇게 반서방주의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푸틴 초기에 생긴 변화 아니에요? 푸틴이 기획해가지고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초창기부터 푸틴이 그런 기획을 했다고는 그거는 많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푸틴이 무슨 이런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반서방 분위기로 몰고 갔다기보다는 사실 그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르바초프와 옐친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 당시의 실정에 대한 굉장히 아픈 기억, 이 트라우마가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계를 돌려서 그 시절, 소련이 붕괴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소련이 1980년대부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체제 경쟁에 여러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죠.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이야기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 어마어마한 사고들을 겪으면서 야, 이제 돈도 없고 우리 체제가 한계에 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게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치를 갖다가 하면서 뭔가 좀 우리도 바뀌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한계를 그대로 그냥 떠안은 채, 야, 우리 힘드니까 이제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서방이 좀 지원을 해주겠지. 그러면서 좀 미봉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 스텝이 꼬이면서 그 당시 소련 붕괴로 확 치달아 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르바초프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아이, 그래, 뭐, 살고 싶으면 다 나가 떨어져 살아라고 해갖고 소련 해체를 갖다가 그때 방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옐친이죠. 옐친 시대에는 이 당시 많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개혁을 너무 대충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의 해법은 우리가 급진적인 서구화를 하자. 서구화 자본주의를 통해서 재빨리 우리도 이 새로운 질서, 여기에 편입하자. 라는 식으로 급진 개혁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급진 개혁도 역시 크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오히려 이 당시에는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폐단이 뭐였냐면은 수많은 소련의 국유자산을 갖다가 그냥 좀 약삭빠른 이런 사람들한테 헐값에 불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혁
개방을 제대로 주도해야 될 엘리트들이 이런 걸 다 그냥 헐값에 받아갖고 올리가르이라는 특권층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사회의 부를 엄청 다 독점하면서 엄청나게 흥청망청 써대고 이런 사회 혼란은 방치하니까 그 당시 경제가 진짜 망가지고 또 이걸 제어해야 될 옐친은 그 당시에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거의 뭐 취한 모습만 보이니까 그때 러시아 사람들의 절망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1차 체첸 전쟁이었죠. 이게 1994년에 체첸 공화국의 분리주의자들이 이 반기를 들었는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체첸은 되게 작은 일개 공화국에 불과했거든요. 러시아군이 이걸 못 제압할 이유가 없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처참하게 깨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강력한 국방력까지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라고 하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의 열패감이 정말 심각했죠. 그러니까 그때 체첸 전쟁은 1차 체첸 전쟁은 이전에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다 분리해서 독립국가 연합이 됐었잖아요. 네. 거기서 분리하려는 거기서마저도 러시아의 이 영향을 벗어나겠다. 우리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겠다라고 이제 시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큰 덩어리들은 뭐 나가게 냅뒀지만은 그래도 핵심 주요 공화국들, 특히 이 체첸 공화국은 거기가 그로즈니가 수도지만은 여기가 알짜 유전지대거든요. 이런 건 절대 안 내주려고 했는데 우리 나가서 살래라고 한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반기를 들었는데 이걸 못 막은 거죠. 그게 90년대 중반이고 네. 그때 이제 군사력의 악화를 또 절감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금융위기도 왔었죠. 그때. 네, 금융위기가 그 다음엔 또 휩쓸었죠.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가 당연히 1997년 우리 IMF 위기 겪을 당시에 이게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전이가 돼갖고 또 큰 그 당시에도 러시아의 큰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진짜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게 지표로도 확실히 드러나는데 원래 소련이 붕괴되기 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의 GDP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됐었죠. 근데 이 러시아 금융위기 시기에 이게 거의 2천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40%를 줄었네요. 네,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IMF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 경제가 GDP가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진짜 60%가 빠진 이런 충격을 겪으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이 비참함이 실로 그게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이 옐친과 올리가르이들이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참신한 얼굴마담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내세운 게 푸틴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그 옐친이 등장했을 때는 왜 탱크 타고 탱크 위에서 맞습니다. 막 이 시민들의 봉기를 지휘하면서 등장을 정말 화려하게 민주화 한 투사였죠. 거잖아요. 민주화 투사로 해서 쭉 가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술에 빠져서 살고 너무 급진적으로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슬슬 이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올리가르이나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옐친은 관리 못하고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다가 그 결과로 푸틴이 나타나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이 절망의 탈출구를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기존에 우리가 자본주의 좀 해보려고 해봤더니 이건 뭐 서구한테는 배신당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 약삭빠른 놈들만 이 배를 불리는 이런 모습만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델, 우리가 서구식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한때는 사람들이 이걸 희망이라고 여겼지만은 오히려 더 큰 절망만 맛보게 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이 분출하게 되고 이 푸틴의 집권과 별개로 러시아의 이제 엘리트층, 식자층 내에서도 이 서구식 모델이 우리의 답이 아니다. 우리만의 제3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대안들이 이미 90년대에 막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대안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건가요? 네, 공산주의로 회귀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러시아 민족주의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분출되게 되죠. 이 사실 옛날부터 러시아는 우리가 서유럽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시면 러시아의 태생 자체가 원래 러시아 지역은 몽골 제국에 치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오랜 세월
모스크바 대공국 이전부터 이 그들 따따르라고 하는 이 동방 유목민족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 문화적 영향이 굉장히 그 단단한 상황에서 그게 융합이 돼 갖고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 우리의 전통은 이 서구식 전통과는 뭔가 다르다는 게 되게 많았었고 물론 뭐 러시아가 그 뒤로 뾰트르 대제 이후에는 서구화를 통해서 우리도 근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서구식 이걸 많이 섞지만은 계속 봉착한 것이 이게서 서구 세력 우리가 서구로 나가야 된다는 세력과 아니다 우리는 이 동양적 가치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게 계속 싸우면서 그 동양적 가치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이 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유라시아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 민족주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산주의 시절에는 당연히 공산주의는 또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좀 배격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억압이 되다가 그래도 이런 게 계속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시 확 수면 위로 분출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원래 소련 공산주의가 갖고 있었던 그 국제주의적인 성격이 사실 사라지고 네, 어느 정도 억제를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다시 이 러시아 민족주의다라는 쪽이 확 득세하게 된 거죠. 그럼 푸틴이 2000년대 들어서 등장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쭉 이 비전을 밀고 온 건가요? 러시아 민족주의 이렇게 걸고? 초창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푸틴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나락에 빠졌는데 안 되겠다. 강한 러시아를 재건해야 된다. 그런 러시아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그래 우리는 나라 재건하는 게 중요하지 뭐 별로 이념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런 방향이 있었죠. 사실 푸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소련 시절에는 KGB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을 굉장히 숨기는 데 또 익숙해요. 스파이들이 이 자기 숨기는 데 익숙하니까 정확히 그 변화를 우리가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은 이 푸틴은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 주요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실 KGB에서 전역한 다음에는 당장 실업자에서 난 택시기사 될까? 막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아주 기묘한 인연 때문에 기회를 잡습니다. 그 전에 대학 시절에 은사 중에 sobcha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요 시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죠. 거기 시장에 민선시장에 나서갖고 초대 시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좀 할 일 없고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을 좀 하면서 원래는 그냥 그런 이런 관료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에도 소문이 나갔고 엘친이 sobcha크는 별 볼 일 없지만은 뭐 일 잘하는 애들이 있다면서 하면서 불러와갖고 90년대 후반에 그 당시 소련이 옛날 그 KGB가 그냥 무너진 걸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정보당국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정보당국 FSB에 그 의장을 맡기면서 또 그 옛날 KGB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 또 성공을 하니까 거기서 야, 얘 참신하다.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쓰기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총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시켰다가 그래서 대통령으로 밀어준 건데 이 당시에 이 푸틴의 생각은 이 체제 혼란을 방기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 서방식 제도를 너무 빨리 도입해서 그렇다. 다시 우리가 국가가 통제권을 갖고 이 아비규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법질서를 주로 법질서 확립에 이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창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소련 이 중앙 집권의 여러 가지 치안 조직들 갖다가 재건하고 이거 하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방팔방 풀어줬던 이 경제 권력도 다시 국가가 회수해서 이런 부패한 엘리트들한테 맡기지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우리 정부가 이걸 다 잡고 가면서 민생을 우리가 살펴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치 동아시아 모델처럼 좀 약간 좀 강력한 정부가 그래도 민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주권 민주주의, 이거 스베나야 데모크라치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침 그 당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다시 부상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호응도 없고 그래 우리는 역시 뭔가 좀 민주주의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강한 정부가 필요했어. 푸틴 잘하네. 막 이런 여론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네네. 푸틴이 점점점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네. 이 당시만 해도 푸틴은 반서방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서방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걸. 네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옐친 말기에 되게 걱정한 것이 야 러시아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회가 또 난장판이 되면 저 핵무기를 막 이상하게 써야겠다는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 샤프해 보이는 푸틴이 국가를 갖다가 딱 잡아가니까 야 그래 이제 핵무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적당히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뭐 결국에는 우리 서구 모델로 오지 않겠어? 그럼 우리의 또 중요한 자원 공급 기지가 국가가 되는 거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푸틴이 그런 분위기도 그 당시엔 굉장히 립 서비스를 잘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나토 가입하겠다고도 그러고 뭐 WTO 결국 나중에 가입은 했지만 WTO도 적극적으로 막 대시해서 가입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친서방으로 맞습니다. 나오지 굉장히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푸틴 것 초기죠 그게 다. 네네 푸틴 쪽에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그 시절 기억하는 분들은 야, 러시아가 그때 좋았는데 그땐 정말 우리 러시아랑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반서방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사실 좀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러시아 재건이라는 목표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푸틴도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의 맛을 보면서 서구식의 가치가 들어오는 게 자기의 집권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올리가르이와의 관계였는데요. 올리가르이는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이 이걸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리가르이들이 이걸 막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 형태로.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2003년에 유코스 사건이었습니다. 유코스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러시아의 석유 기업 중 하나였는데요. 러시아의 미하일 호도콥스키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한 러시아 원유 생산의 20%를 담당했어요. 엄청난 기업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푸틴이 야 권력 좀 이제 좀 내놔라고 하니까 호도콥스키가 어떤 수를 쓰냐면은 유코스의 지분을 이제 서방에 넘기겠다. 그래서 그 당시 엑슨모빌과 지분 교환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이걸 발끈한 거죠. 뭐야 우리의 이제 알짜 국유 자산을 갖다가 너네가 봤더니 이걸 이젠 서방에 팔아넘기려고 해? 너네가 이제는 정부의 반기를 들고 이제 서구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서구 러시아 내 엘리트들은 당연히 이 역사의 발전을 보면은 경제 권력들은 정치 권력과 좀 떨어져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 좋은 탈출구였는데 그렇죠. 예, 푸틴이 이걸 갖다가 발끈하면서 야 이것들 이제 보니까 이 서구놈들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 이제 챙겨가려는 그런 수작들이었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때 처참하게 긴급 체포해서 박살내버리죠. 그러니까 엑슨모빌한테 매각하기로 했는데 네, 정치 얘기가 권력이 되고 들어와서 있었는데,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체포해버리고 이걸 다 무산시켜버리고 나중엔 다시 재국유화시켜버리죠. 로스네프치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푸틴의 생각에서는 야, 이 서구화가 이렇게 이 러시아의 번영을 도움을 주려는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러시아를 갖다가 잡아삼키려는 이 서구 자본주의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또 그것과 다른 궤에서도 아무래도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인 언론인들이 여러 가지 또 푸틴이 권력을 공고히 하니까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막 탐사 보도하고 고발하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는 쓴소리 듣기 귀찮은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서구식 가치를 우리가 간다는 거는 나의 우리가 집권 당연히 우리도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지만은 우리가 좀 내가 좀 더 나라를 끌고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돼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로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뭔가 새로운 우리만의 가치가 필요해.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보인 게 신유라시아주의였던 거죠. 신유라시아주의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이 국제 자본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언론은
그냥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뿐이지 애국적인 그런 그렇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져야겠다. 네. 신유라시아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뭐 이런 대안적인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는 그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러시아 민족주의와 괴를 비슷하게 하는 이 중에서 또 하나 대두된 게 바로 야 이거 써먹기 좋겠다 하는 게 신유라시아주의입니다. 그걸 주창한 게 푸틴인가요? 아니면 푸틴은 이데올로기가 따로 아니죠. 있었어요? 수많은 이데올로그들이 있었는데 네. 물론 제일 유명한 거는 이 알렉산드르 두긴, 이 수염난 그 알렉산드르 두긴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이게 신유라시아주의가 꼭 두긴의 사상 결과는 아니고요.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유라시아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전통적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 대결 구도를 갖다가 좀 극단화시킨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미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이건 우리가 대항해 시대 때부터 뭐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이어진 해양 세력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양 세력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상업 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확장한 거잖아요. 원래 이 영국이나 뭐 포르투갈, 스페인 다 조그만 나라였는데 얘네들이 상업을 널리 전파하면서 교역 관계로 전 세계를 엮어가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이면에는 강한 해군력이 있고 근데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포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상업적 계약 관계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또 특징이 우리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업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금주의로 좀 가기도 쉽고 또 글로벌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로컬 문화가 또 파괴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수용을 하니까 우리 대륙 세력이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이 고유의 문화와 가치가 다 파괴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륙 야, 우리 몽골 제국도 잘 나갔었어. 옛날 그 유목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들, 제국들도 그 안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 그거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면서도 교역도 활발했었고, 그 안에서 다 신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번영하는 체제였어. 왜 그런 걸 지금 와서 못하겠니? 지금 와서 괜히 너네 자본주의 좀 한다고 했어봐. 서구식 자본주의 해보니까 결국에 나온 거는 극심한 빈부격차, 소수 엘리트들의 이런 이 권력 독점, 그리고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신음하는 별로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식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 유라시아주의, 신유라시아주의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솔깃한 겁니다. 진짜 그랬지. 우리가 괜히 서구식 자본주의 해본다고 열심히 노력하던 9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푸틴 들어와서 법질서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부터 러시아 경제가 원유 상승, 유가 상승을 계기로 해서 팍 올라갑니다. 그 당시 그러면 네. 신유라시아주의의 핵심이 그러니까 러시안 대륙 세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대륙 세력인데 우리는 해양 세력인 뭐 영미식 이 그거 따라갈 필요 자본주의자들이 없다는 하는 거죠. 거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륙 세력이 규합을 해서 우리끼리 블록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교역과 뭉치는 건 하는데 그 파트너들이 다른 겁니다. 그 파트너들이 굳이 우리가 이 서구 쪽에 따라갈 필요 없이 자 우리 대륙에도 큰 이제 사람들이 큰 국가들 있잖아. 딱 보이는 게 중국이 딱 보이고 이런 뭐 그리고 아까 중동도 크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 이런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유라시아 대륙이 결국 인도까지도 뻗어 있으니까 이런 쪽들이 우리가 대륙을 매개로 해서 뭉치고 그리고 우리는 굳이 우리 같이 다 파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초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각각의 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한 채 그 위에 우리가 이 대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만들어서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 우리만의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용납하자. 이게 다 번영을 위한 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게 점점 전략이라는 발전이 차원에서 됐죠. 보면. 네. 그렇군요. 그게 경제적인 배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냥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사고방식 생각해 보면은 이거 허점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배격하기 위한 그냥 핑계에 불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런 면이 많고요. 그런데 이게 먹힐 수 있었던 게 경제적으로 토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경제가 권위주의로 회귀한 다음에 급성장을 했어요. 2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GDP가 다시 확 올라갔는데 이게 2010년대 초기에는 거의 10배로 커졌습니다. 다시 한 2조 달러 수준으로 이제 큰 붐업을 이루게 됐고요. 네네. 또 기존에는 서구가 이게 뭐야 러시아가 이제 땀만 먹잖아라고 해서 이 서구와의 교역이 끊기면은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게 벌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서방의 제재가 안 먹히는 게 결국에 인도, 중국과 교역하는 걸로 지금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다 유라시아 대륙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야 우리는 서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대륙 세력끼리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 우리끼리 뭉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배 골치 않고 어느 정도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이 됐다. 아니,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기 솔깃한 겁니다. 근데 사실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면은 영국하고 미국을 빼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빼면은 사실 전부 다잖아요. 유럽, 아시아 그렇죠. 전부 다니까. 보기 나름이죠. 네. 근데 혹시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정도까지 뺀다고 해도 정말 너무나 넓은 지역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왜 동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네. 과거에는 서방과의 맥이 끊기면은 진짜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희처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직구하면서 굉장히 별 크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어요. 아, 싸게 사면서.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다 경제 보니 제재가 소용이 없네, 진짜. 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인도가 이 탈출구가 되니까 그래 뭐 이게 허황된 얘기 같았는데 이 러시아식 우리식의 방향도 살만하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 푸틴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푸틴에 이걸 놓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국가가 나라고 떨어지지 않을까. 진짜 그 90년대에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사실 97년도 IMF 트라우마가 굉장히 장기간 지배를 했는데 러시아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뒤로도 또 곤경을 겪은 게 2014년도에 네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유가 대폭락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한 100달러 넘던 유가가 거의 50달러, 6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러시아가 한번 큰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런 거 주춤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이 경제를 갖다가 너무 서방과 엮으면은 결국에 그 달러 표시한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달러에서도 탈피해야 돼. 그냥 그러니 우리도 달러 쓰지 말고 우리 루블 쓰고 중국 위안화 쓰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안전판을 마련해 놓으면은 오히려 우린 번영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나토를 배제한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 유라시아 주의에 반발하는 나토로 가려고 하는 국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벌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럼 이게 확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전쟁을 벌이거나 더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확장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은 러시아가 항상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완충지대의 얘기죠. 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라든가 히틀러의 독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간 완충지대가 사라졌을 때 벌어진 참화였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야 우리가 반드시 나토는 이런 반서방주의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그전엔 나토가 이제는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과 우리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핵심 완충지대로 생각하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못 참는다라는
핵심 국가 안보와 상충이 된다는 판단이 드니까 푸틴이 이런 도박을 저지른 것이죠. 이게 물론 우리는 좀 황당해 보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러시아 침공할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러시아가 지금 이 뒤집어쓰게 된 이 신유라시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트라우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야, 오늘 그 푸틴의 대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신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각각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교역을 통해서 나토 국가들 없이, 서방 없이, 영미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는 시도, 그리고 거기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완충지대 국가들이 상대편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는 이런 그렇죠. 시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푸틴의 대전략은 신유라시아주의의 유지와 방어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참 이게 푸틴의 러시아가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세계 질서에서 멀리 다른 공동체를 스스로 형성하는 쪽으로 가 있다는 걸 좀 제가 새롭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좀 그러면은 이 대전략이 얼마나 잘 먹힐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차곡차곡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이해 바탕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잘 돼가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그리고 러시아의 실력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에 생방송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